유리알유이라고 하는 제목도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헤르만 헤세 소설이 대부분 사람 이름을 따잖아요. 네. 데미안, 네. 뭐 크눌퍼, 뭐 네. 페트 카멘친트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초기 작품 중에 우리가 처음 했던 수레바퀴 아레스가 네. 있네요. 네. 근데 수레바퀴 아레스하고 이 유리알유이 거의 첫 작품은 아니지만 초기 작품하고 이제 만년 작품, 말기 작품이라고 할까요? 이 두 작품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뭔가 좀 사물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데, 네. 사실 그 수레바퀴 아래서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억누르는 네. 그 억압적인 어떤 상징을 뜻한다고 본다면, 네. 여기서 말한 유리알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네. 어떤 그 교육주, 네. 뭐 교육주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해요. 여기 우리가 사는 경산이 사실은 뭐 10여 개 대학이 있는 대단히 네.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그 시 네. 치고는 지역 단위 치고는 교육적으로 학교가 네. 많은, 특히 대학이 많은 곳인데 네. 뭐 그런 의미인지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육주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행정 단위에 있는 카스탈리안에 있는 이런저런 뭐 카스탈리안에 네. 있는 주로 학교에서 뭐 배우고 가르치는 네. 이런 내용을 가지는 그 소설인데, 그 카스탈리엔에서 제일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다른 것도 물론 가르치고 연구를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유리알유이라고 하는, 그 유리알유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우리는 그냥 소설을 잘 모르고 이거 생각하면 뭐 구슬치기 정도의 아까 말씀한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뭔가 좀 이 학문과 예술, 네. 뭐 이걸 뭐 종합적으로 네. 탐구하는 어떤 아주 위대한 어떤 뭐라 할까, 문화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것으로 이 소설에서는 얘기가 돼요, 그죠? 네. 네. 하나의 학문 분과이긴 한데,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유리알유이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좀 그 소설의 제목과 관련된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네. 아무튼 뭐 유리알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학문과 예술 종합, 그러니까 아주 문화적인, 요새식으로 말하면 융합적 어떤 그 네. 문화, 네. 대학에서 말하는 문학적인 융합, 통섭적인 뭐 이런 네. 네. 어떤 전반적인, 전관적인, 전일적인 어떤 그런 네. 어떤 문화 형식의 하나, 네. 학문, 예술, 뭐 놀이, 유희 뭐 이런 게 다 함께 가감된, 그래서 뭐 그런 제목의 소설인데, 네. 이 소설이 이제 쓰여진 시기는 1931년, 32년 되죠.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에 쓰여져서 42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독일에 출판을 못 해가지고 결국 43년에 스위스 출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독일 출판하지 못하는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미 히틀러 시대였으니까, 네. 나치 시대였으니까. 사실 이 소설을 쓸 무렵부터 이제 나치가 막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33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히틀러가 총통이 되는. 근데 그 전부터 뭐 20년대 후반부터 이 히틀러의 나치당이 조금씩 이제 말하자면 정치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31년, 2년이 되게 되면 엄청난 그런 그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독일의 지식인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토마스 만 같은 헬만 헤세하고 쌍벽을 이루는 당대의 그 소설가 같은 경우에도 30대 초반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물론 뭐 다른 독일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이 헬만 헤세 이 소설에서 소위 잔문 시대라고 하는, 네. 뭐 잔문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뭐 저도 가끔 뭐 잔문가 이런 뭐
뭘 쓰십니까? 이러면서 저 뭐 그냥 잡문 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게 되게 안 좋은 말이다. 맞아, 안 좋은 말이죠. 네. 근데 뭐 잡문, 잡지, 네. 이런 뭐 좀 잡스러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헬만 헤스가 말하는 잡문이라고 하는, 잡문시대라고 하는 거는 천박한, 좀 상업적이고. 상업적이고 천박하고 돈을 밝히는 네. 그런 어떤 글쓰기와 특히 강연, 네, 뭐 네. 라디오나 뭐 이런, 네. 요새 같으면 텔레비전이겠죠. 네. 뭐 유튜브도 그렇게. 근데 요즘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잡문시대란 그 말이. 잡문시대라는 표현. 네. 예. 그야말로 별 값어치 없는, 네. 별로 생각도 하지도 않은, 그냥 네. 말로 기교를 흘러 넘치는, 네. 그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그런 뭐 신념도 없고 뭐 네, 네. 지조도 없고 자기 철학도 없이 그냥 헛소리 빙빙빙 하는 뭐 그런 어떤 맞아요. 기교만 부리는 네. 그런 글들이 또 네. 그런 강연들이 그런 글쓰기와 말하기가 횡행하는 네. 이런 시대였다는 거지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막 엄청난 그런 전체주의 권력이 대두하고 있는데 네. 지식인들은 그 문화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시대의 어떤 위기도 잃지 못하고 네. 그냥 잡문에 맞아요. 거치는 네. 이런 어떤 시대에 대한 저항으로 네. 뭔가 좀,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19세기, 20세기의 서양 문화인데, 독일 문화, 서양 문화인데, 그 시대에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교육 측에서 이제 새로운 정신운동, 네. 새로운 문화운동이 생겨났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그 시대가 그 자문시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이제 그 배경은 1930년대 20년 30년대입니다만은 그 이 소설은 또 일종의 시대 그 말하자면 배경을 2200년대 그죠? 2200년대 예 배경은 2200년대 이제 네. 그 요제프 크네이트라고 네, 하는 네. 어떤 그 학생이 또 네. 나중에 교사가 됩니다. 교수가 됩니다만은 요제프 크네이트가 그 라틴어 학교를 다니다가 이 다시 이게 카스탈리엔에 네. 있는 그 무슨 학교로 네. 영재학교로 들어갔고 영재학교에서 또 영재대학 코스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네.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서 가르치는 뭐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요셉 크네이트라고 하는 이 작중 인물 주인공 이름도 사실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크네이트라고 하는 말이 종을 뜻하거든요. 네. 독일어로 종을 뜻하는데 뭐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죠. 근데 이 크네이트가 사실 유리알 유이 소설의 제목이 유리알 유이의 명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 소설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 크네이트가 그 명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명인이 되는 과정과 그 명인으로서도 아예 후학들을 가르치는 이런 그 과정을 이 소설은 보여주는데 이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그 독일의 전형적인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문화 형식 중에 하나인 소위 그 성장 소설, 네. 뭐 교양 소설, 네. 발전 소설, 뭐 빌퉁스 노벨레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우리가 말하는 교양하고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교양이 있니 없니, 약간 그 지식 중심의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교양 있는 사람,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좀 아는 게 많고 무슨 좀 뭐 예술에 대해서 좀 조예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 뭐 점잖은 사람 뭐 이런 정도를 교양 있는 사람 또는 그 대학에서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다른 의미로 뭐 전공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예비 교육 비슷하게 뭐 하는 그런 뭐 좀 의미로 사용되는데 네. 독일어에서 빌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훨씬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헬만헤스 소설이 전체가 헬만헤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빌통 소설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헬만헤스는 네. 빌통 소설만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때 이 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형성
발전 표현이 그러네요. 왜냐 자기 형성,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네. 자기를 이루는 과정,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양 어쨌든 소설이라고. 자꾸 교육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교육.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 교육이 되고 또 교육을 하는 이 교육자가 어떻게 교육자가 되고 또 교육자로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하는 게 사실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네이트라고 하는 이름하고 직결이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가르치고 특히 우리 식의 생각으로는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뭔가 이 나이가 든 좀 더 그런 사람이 좀 어린 사람에게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가르치는 뭔가 가르치는 이런 위에서 밑으로 가르치는 이런 의미로 교육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의미로 그죠. 이 소설에서는 크네이트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타나듯이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게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섬기는 교육, 네. 섬기는 교사, 네. 학생을 섬기는 교사,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저는 이 소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특히 이 소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최근에 어떤 리더십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간디를 모델로 해서 이 국민을 섬기는 뭐 주민을 섬기는 이런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리더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 그런 간디의 어떤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그걸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 헬만 헤세가 물론 헬만 헤세가 이 소설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지식인의 어떤 그 마음가짐, 네. 교사의 마음가짐, 지식인이라는 게 모름지기 국민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태도로서 이 소설을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그 50대에 이제 헬만 헤세가 쓴 소설인데 60대 어떻게 들어가지고 쓴 소설인데 뭔가 좀 이 교육자로서의 느낌 뭐 이런 것을 반성하게 하고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소설 줄거리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소설은 이제 뭐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카스탈리엔에 대한 어떤 연형 뭐 이런 식으로 서론 비슷하게 나오죠. 네. 좀 딱딱해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부가 이제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제일 양이 많은 네. 거의 한 뭐 4분의 3 정도 차지하는 이 조셉 크네이트의 어떤 전기죠. 네. 일생을 다룬 이야기고 3부는 그 요셉 크네이트의 어떤 뭐 일기나 또는 무슨 산문 이런 어떤 뭐 좀 자기 이력서 같은 이런 걸 이제 포함하고 있어서 뭔가 좀 이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에 대한 어떤 부록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심은 이제 2부겠죠. 네. 카스탈리엔이 말하자면 그런 그 잔문의 시대에 형편없는 그런 그 문화적,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시대에 뭔가 좀 더 완벽한 정신적인 그 문화 창조를 지향해서 어떤 교육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카스탈리엔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부에 나오고 2부에 오게 되면 이 요셉 크네이트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보통 전기에 나오는 뭐 부모 얘기 전혀 안 나와요. 뭐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 초기 작품에서는 부모와의 갈등 같은 게 헬만 헤세 소설에 좀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그 부모와의 갈등, 학교 교사와의 갈등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소설에서는 부모도 안 나오고 교사도 안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 교육 소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뭐 교육 소설이 아니라 전기 같으면은 특히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모와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전혀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그것도 좀 특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12살 때에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크네이트가 음악 명인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천분을 발휘하게 되고 그 이제 이 굉장히 크네이트가 훌륭한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음악 명인이 알고 네. 이 카스탈리엔에 와서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권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탈리엔에서 이제 그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누구죠? 이 신부를 만나죠. 신부를 만난 자코부스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는 이 자코부스라는 신부는 사실 그 당시 헤세가 살았던 시대에 조금 더 빨리 이 헤세가 좋아했던 그 야코 프루카르트라고 하는 네. 바젤 대학의 역사학 교수를 이제 그 보여주는 것인데 이 자코부스 신부를 통해서 뭐 역사에 대한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내용은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가 권하나요? 수영을 같이 하자고. 네. 그런데 사실 이 크네이트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죠. 아마도 바다 물이 차웠어 그래. 물이 너무 차가, 예,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지금 너무 컨디션이 안 피곤하고, 좋았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티토를 가르치러 왔는데 사실 별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데 네. 이 마지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여러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자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살? 자살이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할까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애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다는 아니면 뭐 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하고 이제 약속을 지킨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그 뭐 카스탈리엔에서의 균형이 깨진 거지. 지금 밖에 나와서 적응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얘한테 너무 휘말린. 그렇다고 해야 보십니까? 되나? 아무튼 뭐 좋게 보면 일종의 네. 뭐 살신성인적인 뭐 이렇게 뭐 희생적인 어떤 그런 네. 뭐 교사이기 때문에 뭘 약속한 걸 지켜야 그리고 이런 된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끝을 내야 되잖아요. 이 소설이 너무 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죽어야지 전기도 쓸 건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해본다면 네. 일종의 그러니까 섬기는 교육자라는 어떤 목숨 바쳐서. 크네이트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가 네. 마지막 죽음에 좀 희생적인 어떤 그 교육자의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죠. 예, 그건 네. 뭐 보기 나름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 네. 소설인데 뭐 3부에는 이제 뭐 기우사 같은 이런 좀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기우사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부에 부록으로 그런 죽음의 의미, 그 기우사라고 하는 그 단편하고 연관시켜서 그 죽음의 의미를 해석한다면은 크네이트의 죽음의 의미를 그런 희생적인 어떤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이 그 사실 굉장히 좀 난해해요. 네. 난해하고 여러 가지 뭐 뭐라고 할까 좀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인 네. 그 노인도 많고 해서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특히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사이버 시대, 네. 디지털 시대를 네. 예상 맞아요. 뭐 했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유리알 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컴퓨터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네. 마음처럼 그 또 융합적인 네, 네. 통섭적인 네. 이런 어떤 지식 세계, 문화 세계를 지향하는 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벌써 맞아요. 거의 한 7, 80년 전에 헬만 헬세가 소설로서 예언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 소설 물론
시대가 2200년, 2400년, 2200년대의 크네이트의 삶을 2400년대의 화자가 이제 쓴다는 의미에서 또 미래 소설인데 같은 시대에 나오는 미래 소설하고 좀 다르긴 달라요. 네. 이 소설보다 10년 전에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를 썼는데 1932년에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소설이 나온 1943년 5년 뒤에 그 조지 오웰의 1984년 나옵니다. 둘 다 미래 소설. 그래서 이 미래를 다룬 작품이긴 마찬가지인데 유리알 유이도. 그러나 조지 오웰이나 헉슬리 소설하고 많이 달라요, 그죠? 우선 헉슬리나 오웰의 소설은 뭐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전체주의로 지향하는 과학 만능을 지향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설에서는 헬만 헤세 이 소설에서는 그런 물질 문명으로 타락한 잔문 시대라고 하는 어떤 문화 현상을 비판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뭐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고 특히 그 1984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전체주의 사회 국가에 대한 묘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주 카스탈리안이라고 하는 교육주에서의 어떤 유리알 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학문 창조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디스토피아는 요즘 유토피아 소설 좀 더 이상주의적인 근데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이상향을 지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대단히 말하자면 뭐 그 친구나 또는 뭐 이 역사학을 공부하는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카스탈리엔의 어떤 또 비판적인 요소도 많이 이 소설에서 나오잖아요. 결국 주인공 크네이트도 결국은 이제 그 카스탈리엔을 떠나서 이 가정교사 소박하게 가정교사로 이제 살려고 하다가 이제 죽는 벼랑간 죽는 뭐 한 8살에 죽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 소설, 컴퓨터 시대를 예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컴퓨터 시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컴퓨터 디지털 문명이 과연 뭐 옳은 것이냐, 어떻게 변화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또 이 소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일종의 말하자면 그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 소설에서 카스탈리엔의 어떤 수도성과 같은 그런 명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지식인들의 모습. 그리고 잔문 시대의 이런 천박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유튜브, 이것도 유튜브. 이런 어떤 그런 얄팍한 어떤 지식인 세계, 문화 세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역사성이라고 할까, 사회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반드시 어떤 그 새로운 지식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 하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유토피아 그 컴퓨터 시대를 살면서 핸드폰 시대를 살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살면서 놓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방향, 새로운 방향 같은 것도 이 소설은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 소설? 저는 진짜 이거 읽으라고 두 권이라서. 엄청 두꺼웠죠.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특이할 수도 있구나 소설이. 헤세는 진짜 여한 없이 썼구나.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는 다 좀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10년 걸렸으니까. 앞에 소설도 대부분 우리나라 번역본에 뭐 200페이지 정도인데 거의 800페이지, 900페이지까지 나가니까. 그렇게 긴 시간 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앞에 소설들이 다. 그러니까 헤세의 영혼의 지도? 헤세가 이런 것을 추구했구나 하는 그 전반적인 것을 이제 다 이렇게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짜 최종판으로서의 정합판. 네, 완결판으로서의 완결판. 소설을 보는 것 같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잔문 시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그 잔문 시대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종합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니까 흥미만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것 그 예. 지식을 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거나 자기의 예, 그런 상업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대한 비판인데 그런 측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끼친 영향 그런 걸로 보면은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왜 이걸 썼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을 활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각조각 난 교양과 지식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네, 인생이라는 걸 사실 좀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걸 좀 가르치겠다는 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물질이라던가 그 자기 욕심을 단념하는 법. 우리 지금 이 현 시대라는 게 단념하기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좀 무한 욕망, 무한 자본의 무한 증식을 추구하는 그 문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능력의 부족이지 단념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덕으로 이제 사실 제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자기가 이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를 배워서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단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결한 의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요즘에는 거의 이제 좀 상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인간이 그럴 수 있고 그런 게 가치 있다라는 게 그냥 단지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거는 이렇게만 너무 되다 보니까 무한 추구는 정당한 것이다. 네, 그게 그건 뭐, 능력이다. 그게 능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데 추구는 이제 무한한 걸 추구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무한 욕망. 재화를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인생이 그것을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물질을 사실 추구하다가 사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전반적으로 좀 헬라적인 가치. 그러니까 제가 두 개 떠오른 게 아타락시아 그런 평정,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건데 또 뭐 아파세이아라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추구하던 그런 어떤 전인적인 인간의 삶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신의 조화인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이제 너무 물질을 추구하고 폭력의 세계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중화시키는 방식으로서 정신적인 삶을 이제 극단으로 이제 강조하는 거죠. 사실 이런 카스탈린의 여기 이제 소속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소수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수의 지식. 학문과 예술을 종합하고 그렇게 이제 종합의 의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종합,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전에 나왔던 헬스 세계하고는 많이 좀 성숙해진 거죠. 그리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섬기는 거 이런 것은 헬스의 그런 이전에 계속 추구했던 개성화를 반항하는 정신을 생각하면은 이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질서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낯선 풍경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런 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해겔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정반합이라는 형식을 추구해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막 마지막에는 이렇게 종합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헤르만 헤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일종의 그 정반합을 계속 추구해 가는 형식 안에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반항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걸 또 지향을 하게 되고 또 더 높은 종합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유리엘 유희의 커다란 하나의 형식은 이거 교수님 동의 안 하실 수가 있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종이라는 그 제목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뭐 신이랄까 절대자의 그 부름에 이끌려가는 그런 이제 구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제목도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콜링,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음악이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조화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전반적인 그 미학적인 그것은 음악에 일단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기 이제 삶을 이제 이끌려 나가는 건데 마지막에 보면은 카스탈린조차도 자기가 이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부르심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모든 게 다 있단 말, 권력도 있고 뭐 생활의 안정, 자기가 추구하던 정신적 평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바깥에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이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겠나 순례자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구도자의 삶 이끌려가는 종으로서의 삶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종은 부르면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삶을 그려놓고 있는 전반적으로 한 인간의 삶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동 좀 받았던 거는 그 언어의 가치에 굉장히 그 집중하고 있다는 거. 이 소설 전체가 하나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다 표현해내고자 하는 의욕, 인간이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세밀한 감정이라던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 상대방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어쩌면 사람이 약간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표현되기를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거를 그렇지만 현실에서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게 많거든요. 너무 빨리빨리 사람들이 이제 빠른 걸 원하고 또 뭐 대충 넘어가고 이제 물질적인 그런 귀결을 바라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많으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그 관계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낱낱이다.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관계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것이 점점 이제 그 자기가 소망하는 관계를 되어가는 과정 이런 거를 굉장히 묘사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노인을 대하는 크네이트의 자세
예, 여기서 이제 젊은이와 노인이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자기가 제자가 돼서 이렇게 물려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이제 하나 역사, 인간이 사실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좀 우아한 필치로 그려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노인을 뭐 존경하고 이런 젊은이가 많지 않고 거기서 어떤 정신을 배우겠다, 그 어떤 사모하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그려내서 그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을 자기가 그림으로서 그 세계를 이제 끌어오는 당기는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정신 속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종합, 예술과 학문과 철학과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이라던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혹은 집단 그러니까 어떤 그 체제 내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이런 것들 이게 다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소설의 형식 안에서 조목조목 다 얘기하려고 예. 의욕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포기하는 것들 그거 대충 그냥 언어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어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언어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 언어에 대한 신뢰를 헬세가 이렇게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그런 인간성을 지키고자 했는가 그런 뭐 나치 그런 시대에 그 언어를 붙잡는 게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언어를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 말해줄 수 없어라고 생각한 것 속에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아니야.